안녕하세요. 떠드는 사람입니다. 잘들 계셨나요? 오늘은 박찬욱 감독의 신작 어쩔 수가 없다가 개봉한 날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 이제 문화의 날이고 해서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저도 일찌감치 보고 왔는데요. 그래서 떠드는 사람 252화에서는 어쩔 수가 없다 리뷰로 떠들어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제 떠들다 보면 스포일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화에는 스포일러가 많을 거라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박찬욱 감독의 신작 영화 어쩔 수가 없다는 도널드 웨스크레이크라는 작가의 소설 X를 원작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알파벳 XYZ의 X가 아니라 도끼 X. 그 제목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걸 원작으로 했고 프랑스에서는 이미 한번 영화화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 영화 보고 싶은데 볼 데가 없어요. 이 소설 X 같은 경우에는 영화화가 되는지 모르던 시절에 한 재작년인가? 그때 샀었는데 잘 봤어요. 흥미롭게. 이 소설도 막 엄청 재밌다 막 이런 느낌이기보다는 이런 상상도 할 수 있겠구나. 이게 근데 실제로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미국에서는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할 법한 내용인 그런 소설이었어요. 영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원작 X랑은 기본 그 설정, 뼈대 그런 것만 좀 닮아 있고 거의 전체적으로 이야기가 다릅니다. 그럼 이제 소설에 흥미가 생기신 분들은 소설을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영화는 한국 배경으로 그리고 박찬욱식 해석으로 다시 만들어진 거죠. 배우들도 되게 화려합니다. 박찬욱 영화니까 뭐 여러 유명 배우들이 이제 뭐 다 대거 출연을 했겠죠. 그래서 뭐 이방원, 손예진, 뭐 박희순, 이성민, 차승원, 염혜라 뭐 이렇게 등등 출연들을 하세요. 근데 러닝타임이 139분입니다. 2시간이 넘어요. 난 이거 왜 이렇게 긴지 모르겠어요. 이따 얘기하겠지만 질질 끌 거면은 2시간 하지 말라고. 어쨌든 영화를 보고 나서 좀 약간 좀 불호였거든요. 예상하셨겠지만 252화 어쩔 수가 없다 리뷰는 불호 리뷰입니다. 어쩔 수가 없다의 이야기 자체는 정말 단순해요. 제지회사를 25년을 근속한 만수가 하루아침에 해고당하면서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원작에서는 25년이라는 근속연수가 나오진 않아요. 왜냐면 보통 이 장기 근속한 경우에 25년 이상 정도 하잖아요. 한 4, 50대 정도 되니까. 그래서 25년을 쓴 것 같은데 이 25년을 이제 뭐 만수뿐만이 아니라 같은 경제정자들도 다 뭐 25년 근속했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25년은 그렇게 특별한 메리트는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만수는 하루아침에 해고를 당하고 맙니다. 자기는 절대 해고당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해고당하는 입장이 돼버린 거죠. 근데 만수는 지켜야 될 게 많아요. 부인이랑 아들이랑 딸이랑 그리고 강아지 2마리 그리고 엄청 좋은 집 지킬 게 많거든요. 저는 근데 그 집에 보면서 되게 의아했던 게 아무리 25년 근속을 했어도 제지회사의 월급쟁이가 그렇게 좋은 집을 가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한 거죠. 뭐 지역이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집도 좋고 땅도 되게 넓고 위치도 되게 좋고 온실까지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면 그래도 어느 정도 벌만큼 버는 사람이 집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이따가 이제 얘기하겠지만 약간 뭔가 한국식이 아닌 느낌이 듭니다. 근데 뭐 이쁘게 짓고 싶었겠죠? 박찬욱이니까. 이렇게 가족과 집을 지키려고 발버둥을 치다 보니까 결국 만수가 선택한 거는 경쟁자들을 하나씩 제거하는 쪽이었어요. 나도 A+급이긴 하지만 나 같은 경쟁자들이 또 있을 거니 그 경쟁자들을 없애면 내가 붙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 거야.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은 되게 직선적이고 평면적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야기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뭐 더 할 게 없으니까. 그래서 영화는 어떤 선택을 하냐면 그 단순함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듯 장면마다 매치컷을 되게 과하게 더 씌웁니다. 제가 매치컷은 얼마 전에 그 퍼펙트 블루 이야기를 하면서 매치컷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드렸었어요. 유사한 장면이나 뭐 음향이나 소리나 뭐 색깔이나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음 화면으로 이렇게 스무스하게 전환하는 효과 그런 걸 매치컷이라고 하는데 이 어쩔 수가 없다에서는 매치컷을 정말 과하게 씁니다. 그래서 이 웃긴 게 뭐냐면 그냥 장면 전환이거든요. 근데 이게 박찬욱 영화다 보니까 저 장면에 무슨 의미가 있는 거 아닐까? 내가 못 깨닫는 뭐가 있는 거 아닐까? 막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거의 대부분 의미 없고 그냥 장면 전환이더라고요. 있어 보이게. 이 어쩔 수가 없다의 가장 큰 맥은 있어 보이게인 것 같아요. 뭐 어쨌든 이제 그 단순함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장면마다 매치컷을 씌우고 그 공간들, 집뿐만이 아니라 이제 여러 공간들 되게 인위적으로 다듬어져 있는데 이 또한 박찬욱의 그 예뻐야 된다라는 그 강박에서 나온 걸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이 의미심장한 척을 하니까 뭔가 겉으로는 되게 복잡해 보여요. 사실 알맹이는 별거 없이 그냥 한 줄로 요약하면 끝인데 근데 장면들이 그렇게 보이다 보니까 되게 뭔가 복잡해 보이고 의미 있어 보이는데 실제로는 단순 그 자체인 거죠. 그러니까 대중적인 이야기를 가지고도 대중적이지 않은 척을 하고 풍자극인 척, 뭔가 심오한 의미가 있는 척을 하는 그런 영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영화가 자꾸 그 상업 영화를 하잖아. 예술 영화 아니라고 하잖아. 그분은 솔직하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자꾸 의미 부여를 하게 되니까 그게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지. 근데 어쩔 수가 없다는 조금 심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야기가 너무 얕아요. 그래서 이건 이제 치열한 경쟁이 있어야 되잖아요. 구직자 이야기니까. 내가 얼만큼 치열한 경쟁을 했고 거기서 밀려났고
내가 구조적으로 어떤 압박을 받았는지, 우리 가족들이 어떤 피해를 입고 있는지 그런 게 좀 느껴져야 이제 그래서 얘가 이렇게까지 하는구나 이렇게 도달을 할 텐데 전혀 느껴지는 게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얘가 사이코패스도 아니에요. 차라리 얘가 그런 이제 견디지 못해서 그렇게 자기 그 실직자 생활을 견디지 못해서 미쳐버리는 거라면 차라리 이해를 하겠는데 그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풍자라고 하기엔 현실감이 부족하고 결과적으로는 되게 공허한 꾸밈새만이 남는 그런 영화였어요. 일단 디테일부터 두 개를 한번 얘기해보자면 되게 그 두 개가 거슬리거든요, 지금도. 하나는 뭐냐면 영화 보신 분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대출 연체서 보셨나요? 대출 연체 오잖아요, 5편으로. 거기에 대출금이 33억으로 돼 있거든요. 한국에서 누가 월급쟁이 대출을 33억 해줘요? 저는 이거 약간 이해가 안 가가지고 그래서 이거 무슨 평행세계인가? 대체세계관인가? 막 이런 생각까지 할 정도였는데 근데 아까 제가 집이 되게 엄청 뭔가 한국 같지 않다 했잖아요. 그런 사이즈, 그러니까 그런 만수 캐릭터의 직업이나 여러 규모로 봤을 때는 그 집을 어떻게 이제 이런 느낌인 건데 이 막 댄스 파티도 하고 마당 바베큐에다가 뭐 개인 온실에다 지붕에서 담배 피고 너무나 전형적인 미국 교회에 사는 중산층 감성인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대출을 33억 했대. 와, 그래서 저는 처음에 거기가 약간 미국인 줄 알았어요. 주재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한국이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거기서 일단 한번 깼고 그리고 또 하나는 차승원을 죽이고 트렁크에 넣잖아요. 그리고 집에 와서 시간이 경과합니다. 근데 그 사이에 사건이 하나 발생하니까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거의 뭐 최소 하루 반, 이틀 이렇게 지난 시점에서 시체를 온실로 가져오는데 시체가 너무 말끔한 거예요. 막 씻긴 사람처럼. 게다가 그 시간쯤이면은 사후광직이 거의 최고조였을 것 같거든요. 근데 사후광직도 없고 마치 막 샤워하고 나온 사람처럼 깨끗하게 있으니까 그것도 이뻐야 됐나? 시체도 이뻐야 돼서 그렇게 했을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약간 뭐 판타지가 들어가고 좀 예쁨을 강조하더라도 현실을 벗어나지 않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현실성은 좀 완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진짜 완전히 지워버리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진짜로 이게 살아있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 시체마저도 조형물처럼 전시된 오브제를 본 느낌이다. 그러니까 박찬욱은 이런 현실 감각보다 미장센을 택한 건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기괴함, 예쁨, 뭐 이런 긴장감 이런 거보다는 저게 뭐야 싶은 거죠. 하지만 또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흥미로워했던 부분은 바로 그 세트였습니다. 이질감, 인공적인 것 같다는 그 세트. 만순의 집은 마치 어떤 박물관이나 어떤 식물원이나 이런 곳에 있는 분재 같아 보였어요. 만수가 분재를 다루는 거를 취미로 삼았잖아요. 그래서 이 집조차도 그 분재 같아 보였는데 다른 인물들의 집도 이제 순차적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도 전부 다 집이 고립돼 있습니다. 잘 살건 못 살건 간에 뭐 어디 동네에 이렇게 있는 집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파트도 아니고 그냥 엄청 어디 산이나 숲속 같은 데 처박혀 있는 그 외국에서 보면은 이웃집이 저기 막 몇 킬로 떨어져 있는 그런 집들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집이 다 있는데 이웃도 없고 동네와 연결되지도 않았고 그냥 전시된 공간처럼 그 집이 마치 섬인 것처럼 이렇게 하나 둥둥 떠 있더라고요. 그게 만수가 분재를 좋아한다는 설정이랑 절묘하게 겹쳐 보이던데 그게 그래서 조금 약간 흥미로웠어요. 그 집들에 사는 그 인물들은 전부 다 실직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 뿌리는 잘라내고 필요에 따라 가지치기도 당하고 모양까지 자기 마음대로 바꿔서 길러지는 그런 분재 같은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 실직자들인 그들이. 그러니까 영화가 CG와 세트를 이용해서 어떤 현실적인 질감보다는 인공적인 톤을 좀 더 강조한 것도 그런 분재와 맞닿아 있는 은유가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캐릭터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그 배경도 그렇고 엄청 이질감이 느껴지지 않으셨어요? 보신 분들? 저는 장면들의 이질감이 문득문득 들어서 이건 일부러 노린 건가? 라는 생각을 계속 했거든요. 근데 결국은 답은 분재밖에 없어 보였어요. 이 색감과 촬영을 보면 더 뚜렷하게 느껴지는데 전반적으로 이 어쩔 수가 없다는 차갑게 눌려 있습니다. 그리고 구도가 되게 과하게 정돈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영화 속의 인물들이 실제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어떤 약간 스태포드 와이프가 사는 그런 마을처럼 뭔가 약간 유리관석 표본처럼 보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여러 가지 맥락에서 그런 설정을 했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죠. 근데 여기 나오는 인물들이 꽤 여럿이 있고, 그러니까 뭐 옴니버스는 아니지만 이렇게 섹션이 나뉠 수가 있는데 약간 그 섹션 밸런스도 좀 못 맞췄고 결정적으로 리듬이 없어요. 여러 인물의 이야기가 병렬적으로 배치가 되면 리듬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루브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야지 이 약간 다양한 이야기가 겹치면서 이 긴장과 흥분이 유발됐다가 정리됐다가 유발됐다가 이런 게 있어야지 약간 롤러코스터 타는 것처럼 섹션별로 이야기가 시작됐다 끝났다 이렇게 되는 건데 그냥 다 같은 ton으로 나와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루하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시간을 너무 끌어요. 캐릭터의 이야기는 별거 없는데 너무 쓸데없는 걸로 질질 끄니까 좀 지겹더라고요. 그래서 영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성민이 나오는 섹션까지가 딱 이 영화의 전부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캐릭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주인공은 만수잖아요. 거의 이병헌 원탑으로 가는 영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수라는 인물은 되게 이 영화를 좌지우지할 인물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수는 현실적으로 설득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사이코틱하게 미쳐가는 괴물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도저도 아닌 애매한 상태예요. 이 애매한 상태가 이 영화 그 자체거든요. 이 영화도 이도저도 아니기 때문에 뭐 어떤 거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영화를 보는 내내 이 만수보다는 차라리 만수의 부인으로 나오는 손예진 캐릭터 미리가 더 눈에 띄었거든요. 왜냐면 미리는 되게 다양한 걸 겪어요. 만수에 비해서. 불안도 겪고 연민도 겪고 체념도 하고 그리고 각오를 다지는 결기까지 해가면서 다양한 얼굴을 보여주는데 그리고 마지막에 남편의 선택에 동조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남편 때문에 이제 뭐 피해를 당한 일종의 피해자인 게 아니라 조력자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더 복합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걸 되게 엄청 잘 소화해요. 저는 손예진이 이 영화를 그러니까 그 미리라는 캐릭터를 선택한 거는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영화에 이 어쩔 수가 없다의 베스트 배우를 뽑으라면 손예진입니다. 이병헌이 아니라요. 미리라는 그런 캐릭터와 손예진이라는 그런 배우를 서브캐로 사용을 하는데 그 서브캐인 것도 전부 만수를 위해 소비하는 형태로 사용이 되거든요. 그리고 되게 이해 못할 장면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 못할 장면이 그 의미를 이해 못하겠다는 게 아니라 왜 저따위를 찍었지? 이런 거지. 그래서 그냥 약간 박찬호 영화를 보다 보면은 여성 캐릭터를 왜 저렇게 쓰질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그게 아쉬웠다. 근데 이제 여기에 또 추가한다면 저는 이제 염혜란 배우 워낙 연기를 잘하시는 분이지만 여기서는 캐릭터도 나쁘지 않아요. 되게 유일하게 기승전결이 떨어지는 시작과 끝이 있는 캐릭터거든요. 남편 먼저 떠나보낸 부인 연기 오디션에 떨어졌는데 결국 그 연기를 해서 성공을 하니까요. 그래서 저는 염혜란과 이 이성민 캐릭터까지는 정말 서사가 좋았어요. 근데 그 뒤부터는 뭐 서사라는 거는 뭐 그냥 날라갔고 중간중간 막 무슨 저녁 드라마 같은 장면 나오고 뭐 어쨌든 그래서 이제 차승원 같은 경우에는 너무 아깝게도 캐릭터에 서사도 없고 그냥 단순한 소비밖에 안 됐더라고요. 그리고 박찬욱 영화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게 또 음악이잖아요. 이 영화에서는 화려한 오케스트라보다 현악 중심으로 특히 이제 저음의 현악기를 좀 약간 두텁게 깔고 가는 사운드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갑게 눌린 듯한 그런 질감의 음악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리듬도 안정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불규칙하게 계속 끊기는 그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뭐 불안감을 느끼라고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 마지막에 딸이 첼로 연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영화 내내 짧게 끊기기만 하던 그런 모티브가 드디어 완주되는 순간인데 이때는 녹음 톤도 달라요. 전에는 방구석에서 건조하게 들리는 소리였다면 마지막에는 그 공간 울림을 좀 크게 확장을 시켰더라고요. 그래서 청각적으로 되게 해방감이 느껴지게 만들기는 했는데 만수에 알턴이가 빠지고 나서 느끼던 그런 허무한 시원함과 좀 가까웠습니다. 비로소 처음으로 그 딸이 완주한 그 첼로 장면은 손예진, 그러니까 미리를 위한 설정 같았어요. 미리가 아까 그 마지막 선택을 하면서 그 만수에게 동조하게 됐다, 조력자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미리가 그런 선택을 하는 것에 대해 안도하고 납득시키기 위한 그런 설정 같았던 거죠. 내가 이 우리 딸아이의 완주, 첼로 완주를 들으려고 이걸 지켜냈구나. 지켜내려고 그 집까지 했구나. 그래서 그런 거에 안도하고 납득하려는 그런 표정이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장면이 재밌었던 게 뭐냐면 제가 그래서 엔딩만큼은 좋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딸내미가 결국 비로소 첼로를 완주를 하는데 오빠도 듣고 엄마도 듣지만 아빠, 만수는 혼자 못 들어요. 첫 출근을 해야 되니까. 재취업을 하고 나서 첫 출근에 신나서 룰루랄라 갔기 때문에 못 듣는단 말이에요. 저는 이게 이 가족의 미래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이 가족은 깨지고 말 거예요. 그래서 만수가 이제 너 다시 테니스 쳐 라고 했을 때 미리가 그러잖아요. 아니야, 나 돈 벌 거야. 그 이유는 왜 돈을 벌겠다고 했는지 그 이유는 너무나 명백하게 느껴지는 거죠. 이 첼로 장면에서. 결국 어쩔 수 없다는 끝나고 나서 장면이 곱씹히는 그런 영화는 아닙니다. 오히려 박찬욱 영화이기 때문에 자기 의심을 하게 되는 관객들이 나올 수는 있겠죠. 사실 별게 없는데, 별거 없는 게 맞는데 내가 뭘 놓친 게 있나? N차를 해야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 아무것도 없는 되게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읽으면 되는 그런 영화라고 생각이 들어요. 진짜 밀도가 높은 영화라면 끝난 그 순간부터 장면들이 계속해서 머릿속에서 곱씹혀야 되는데 이 영화에서 곱씹힌다라고 한다면 허무함 대단한 의미도 숨겨진 깊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척만 예쁜 척 그런 척 저런 척 하는 척만 있는 것 같아요. 굉장한 불호의 리뷰 아닙니까? 근데 저는 이렇게 불호의 리뷰를 후루룩 할 수 있는데 그 재미도 되게 좋아요. 그래서 보통 영화 중에 진짜 불호다라고 생각하면 입도 뻥끗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는데 이렇게 불호의 영역인데도 막 얘기하고 싶은 영화들이 있단 말이에요. 박찬욱 영화의 재주가 있다면 그런 겁니다. 재밌으면 재밌는 대로, 재미없으면 재미없는 대로 얘기할 게 많아. 어쨌든 그러면 이렇게 떠든 사람 252화 어쩔 수가 없다는 정말 어쩔 수가 없었나 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3화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떠들지 기대해 주시고요. 영화나 드라마에 대해 하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이야기, 대신 봐줬으면 하는 작품들에 대해서는 이메일 sayloveyu, sayloveuu, @
gmail.com이나 팟빵, 애플 팟캐스트, 스포티파이, 인스타 떠드는 삶 채널에 남겨주세요. 그럼 253화에서 만날게요. 안녕!